4년간의 분석 끝에 결론을 내렸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오를 듯 말 듯 투자자들을 지금 마음 졸이게 하면서 비트코인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가장 중요했던 소식, 트럼프가 EU에 관세 50% 부과하겠다. 근데 이것을 연기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됐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본인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EU 측에서 먼저 미국과 조속한 관세 회담을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EU와의 관세 충돌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헤셋 같은 경우도 최근 공식 석상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한테는 관세 10% 이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도와의 거래도 지금 협상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다시 약간 잠재우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주회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자금 조달했다라는 기사가 밝혔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정식으로 트루스 소셜에 공지를 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공식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그룹 비트코인 재무전략 설립을 위해서 무려 2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금한다. 즉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냐? 스트레티지가 했던 똑같은 방법, 15억 달러의 주식과 10억 달러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서 0% 이자율로 발행하고 그것으로 비트코인 사는 스트레티지의 패턴을 트럼프 미디어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또한 이번 비트코인 2025에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홍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본인과 동생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같이 아버지한테 비트코인 세계에 입문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완전히 비트코인의 신봉자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를 계속 설득한다라는 거. 당연히 아버지 또한 이 시장에서 불리시한 흐름 그리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가상자산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도 이번 비트코인 2025에 나와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혁신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며, 제일 중요한 발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할 가능성,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하고 최종 통과까지 시켰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또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추가 매수에 집중을 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되는 거 시간 문제고, 다음은 뭡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정부가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비축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한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또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늘리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하지 아직 당장은 추가적인 매수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발언은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핵심 백악관 인사들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머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늘릴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 조금만 팔아가지고 이 판 거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 재정 지출 없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는 시점이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삼성도 이제부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것이고,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산업 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기업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ETF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안이 형성되면 뛰어들 준비를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제 미장에서도 세 자릿대 3억 8천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벌써 지금 9일째 연속으로 계속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랙록의 현물 ETF IBIT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4월 초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유출도 없이 계속해서 유입세만 들어왔다. 계속해서 매수세만 들어왔다라는 거.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이전 조정 당시와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블랙록 또한 단연간의 분석 끝에 결론을 내렸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2%가 적정할 것 같다. 2%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2%만 배정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시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이 컨퍼런스 2025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상승 여력이 높다. 앞으로는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리스크 해칭 자산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미국채는 완전히 줄여가고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금 보유량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 점점 향후에 미래에 있을 리스크에 대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 수입을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즉 이러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향후에 리스크에 지금 해칭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그렇다고 하면 금보다 더 미래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도 국가적인 수요가 앞으로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 흐름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지금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냐? 본인들이 운영하는 DSX 펀드의 9,940만 달러 규모의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지금 보유한다. 본인들 펀드에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전분기 대비해서도 43만 주나 증가를 했다. 얼마나 지금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의 진심인지 그리고 향후에 위기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펀드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 또한 만약에 자산 관리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할당량의 1%만 비트코인으로 전환해도 수천억 달러가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거다. 어마어마한 수요로 작용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주류 핵심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서 CEO들은 비트코인이 중요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머스크와 함께 수장이 될 뻔했던 비벡 라미스와미의 스트라이브 자산 운용 또한 비트코인 축적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려 7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CEO로 있었던 켄터 피츠제럴드 또한 첫 대출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기반 대출을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역에서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도 지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 대출 상품까지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미국의 가장 높으신 분들, 의사결정자분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처럼 또다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0% 이자율 기반 일반 채권 5천만 달러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이렇게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 자금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선언하고 비트코인을 매집한 이후부터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6,000%나 상승했고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비트코인만 사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6,000%나 오르는
오르는데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더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본 다른 기업들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또 990억 원 조달에 비트코인 산다라고 했던 프랑스의 상장사 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주가가 14배나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면은 주가 상승한다. 이러한 공식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매집하려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수요도 늘고 본인들 주가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 이러한 유행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에 매우 친화적인 잭도시가 이끄는 블록 또한 모든 스퀘어 결제 단말기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제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어디다가 쓰냐, 쓸모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외에는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으로 진짜 이런 어디를 가던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런 대형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의 1일 기준 사상 최대 채굴 수익을 달성하면서 연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채굴 수익을 기록했다. 근데 이 마라홀딩스가 재밌는 거, 비트코인 채굴 회사면 채굴한 비트코인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엄청나게 채굴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보유하는 전략. 무려 5분기 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174%나 증가했다. 얘네들은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하고 그 채굴한 거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다. 왜 이런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모아갈까? 그들은 아는 겁니다. 아직 팔기에는 시기상조고 더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상승했을 때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채굴하는 족족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 SEC의 라이센스 승인을 받고 필라의 브로커, 딜러, 회원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메테움 또한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나 증권 솔루션을 출시한다. 이것은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SEC가 정식 라이센스를 준 회사가 토크나 사업을 한다는 거. 향후에 SEC도 이런 토크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지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규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 기관들의 축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샤프 링크가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비축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러한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비축을 하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캐나다의 상장사인 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솔라나 구매를 위해 10억 달러의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 솔 스트래티지는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집하는 것처럼 자금 조달해서 계속해서 솔라나를 매집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 또한 향후에 어마어마한 기관과 기업들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줌에 따라 지금 대중들의 포모 심리, 과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과열 지수가 높아졌고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106K까지 하락했는데 지금도 다시금 비트코인이 110K 부근에 도달하니까 또다시 탐욕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을 시키는 무빙이 나아질 수도 있고, 과열이 더욱더 강력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아직 단기 사이클 고점이라고 보기에 조금 이른 이유, 지난 2024년 3월 그리고 2024년 말 이런 식으로 단기 사이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테일 투자자의 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증폭되고 나서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사실 단기 사이클 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심리는 과열되어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비트코인을 지금 100K가 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맞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겁이 생겼고 공포가 생긴 시기라는 거. 근데 반대로 지금 고래들의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개인들과 고래들의 움직임이 완전 다릅니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계속 눈치 보고 포모는 느끼고 있지만 매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차트 흐름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제가 꼭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 최근 상승 반전을 만들어준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지금 다시금 이탈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아마 오늘 일봉 종가로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구간을 이탈해서 이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105K, 6K를 다시금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돌파한다라고 하면 당분간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그려주면서 지지부진하고 매집세를 이어주는 그런 매물대를 형성하는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추세가 반전되고 다시금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나 쉬지 않고 올라온 만큼 과열을 시켜주면서 매물대를 경고히 하는 작업, 그리고 매물대를 경고히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치고 올려주는, 과거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정이 나와도 지금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매수 주체인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들이 약간의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세로 돌입을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이 기간 조정 혹은 기술적인 눌림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하단도 상단에도 이렇다 할 엄청나게 강한 매수벽이나 매도벽은 없는 만큼 충분히 이들이 고개를 다시금 들어준다라고 하면 상단 역사적 신고점인 112K를 언제든 시도해줘도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사이클 모멘텀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 아래에 비트코인이 위치했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고, 이 구간을 재차 돌파하고 나서는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1분기에 이 좋은 DCA 구간을 지나왔고,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비트코인 80K부터 75K까지 내려가는 동안 DCA를 잘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위기가 단기 홀더 실현 가격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의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모멘텀은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아직 더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보통 이런 단기 고점 구간에는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시력 손익 마진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튀어오른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물론 많이 회복된 것은 맞지만 이전 단기 구간에 비해서는 지금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격을 올려준 다음에 이러한 장기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완전히 사이클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언제나 이런 사이클 구간에는 온체인 인디케이터들이 과열을 보여주는 이 주황색을 돌파하는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아직 이 주황색을 돌파하고 터치하는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즉 진정한 과열과 광기의 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사이클이나 매번 있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이러한 극도의 과열 구간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든 조정마다 비트코인을 용기 내서 샀던 것을 잘 넘겨주고 나올 때라는 거,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